다들 결혼하는 게 기본이고 결혼하지 않는 게 선택인 양 말하는데 거꾸로 아닌가요?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선택이죠. 제 선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하는데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거죠. 물론 비빌 언덕도 없지만. 책 한 권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호불호 확실한 여성소사 과몰입단의 재미보따리 김고수 북클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고수 북클럽에서 고구마를 맡은 솔솔. 김치를 맡은 탄토입니다. 오늘은 바로 책 속에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50, 60대 중년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35%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혼자 나이 들어가는 삶은 유별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 에이징 솔로는 40, 50대 비혼 여성 19인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이 질문들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솔직한 이유부터 외로움에 대처하며 나만의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법, 그리고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는 여정까지 내 삶을 씩씩하게 책임지는 생활인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어요. 탄토와 솔솔이 그리는 미래의 혼삼 지형도부터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어쩌지? 내 마지막 순간과 장례는 누가 돌봐줄까?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외로움과 돌봄 문제까지 혼자 나이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참고할 지침서 14화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을 처음에 솔솔님이 권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그죠? 이거 벌써 몇 년 됐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뭔가 바뀐 게 있었어요? 감상 얘기랑 한 줄 평 같이 해볼까요, 지금? 좋아요. 근데 사실 그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서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똑같이 좋았던 거가 기억나는 건 있어요. 그 비비 공동체? 비비 공동체가 그때도 우와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라는 그걸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도 만약에 나이가 들어도 이 공동체에 가면 되겠다. 전주지만 서울에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번에 별점 어떠셨어요? 별점 좋았어요. 저는 별점 5개였고 그리고 그 에필로그의 마지막 작가가 써준 말 때문에 별점이 사실 더 올랐어요. 이분이 19분의 중년 비혼 여성들을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점 때문에 저는 별점이 더 좋아졌는데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려는 에이징 솔로가 내 인터뷰 요청에 응했는데 이 말은 뒤집으면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되었고 고립된 상황에 놓인 에이징 솔로의 삶에는 가닿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 역시 이 책의 한계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준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작가의 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책을 통해 모든 비혼 중년 여성을 담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넌지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줬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별점이 추가될 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별이 5개가 됐고 이제 한 줄평은 막연한 공포에서 나를 구한 증언의 동아줄이라고 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멋있습니다. 탄토님은요? 저도 이번에 별은 5개인데 이게 처음 읽은 게 찾아보니까 23년도더라고요. 근데 23년 이후로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찾아 읽었어요. 이거랑 관련된 걸요? 네, 여기서 언급된 책들도 많이 따라갔고 예를 들면 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그 이후로 제가 엄청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 밤 찾고 말할 때도 맞아, 외로움 맞아. 얘기하면서 했었죠. 이미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을 너무 다 이제 쫓아가면서 읽어가지고 그런지 처음만큼 좋진 않았다. 이걸 처음 그때 추천받고 읽었을 때는 막 이거 별 50개다, 60개다, 하이라이트 500개다. 맞아요. 그렇게 호들갑을 떠셨죠. 어떡해요. 진짜 500개가 됐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요번에는 그 정도까지 좋음은 없었다. 아무래도 제가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할 만큼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고 최근에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으로 모임을 했는데 에이징 솔로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1인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으로 이제 최신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이제
아 맞다 옛날엔 좋았지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4개로 할까 5개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여성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개입니다.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더 많이 알게 돼서 새로운 정보가 없었던 게 털토님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가 봐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습득할 수 있는 책, 배울 수 있는 책.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 제 한 줄 평은 일상에 얼마나 많은 낙인과 혐오가 스며 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류에서 요구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하나로만 그려놓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 혐오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저도 답답한 지점이긴 했어요. 그리고 디폴트 값이 너무 저게 왜 디폴트지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다들 그걸 디폴트로 여기고 있고. 맞아요. 특히 조금 나이 먹으면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세상에서 중년 여성을 대하는 그 시선이 어떤지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지점이어서 많이 답답하죠.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라고 하는데 꼭 그런 명사를 지칭해서 불러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저기요라고 해도 되고 고객님일 때는 고객님. 네. 뭔가 어떤 상황이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저기 그 빨간 가방 들고 계신 분 이라고 지칭을 해도 되잖아요. 아닌가?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네. 갑자기 김용명 씨 유명했던 쇼츠 아세요? 모르죠. 제가 쇼츠랑 안 친하잖아요. 그때 한동안 계속 제 알고리즘에 떴던 게 김용명 씨라고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분이 길을 지나가는 어떤 콘텐츠를 찍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길에 지나가시는 중년 여성에게 어머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분이 어머니? 이렇게 하셔서 누나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순식간에 그 티키타카가 이뤄진 다음에 와 멋있다. 그 여성분 너무 멋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 반응이 그랬어요. 그치, 뭐 어머니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고 그냥 다 어머니라 부르냐. 맞아. 근데 너무 흔하게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류 언어에 많이 세뇌당해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쓰이는 뭐 명사 같은 거라든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이게 단체로 약간 주류 미디어에 세뇌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머님,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사실 어머니, 그러니까 보호자로 왔을 때, 학생의 보호자로 왔을 때 그 상대가 어머님일지 아버님일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보호자 자격으로 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쉽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자기의 상황을 숨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게 되고. 유일한 정답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낙인과 차별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유일하고 주류인 것들이. 근데 주류 비주류가 이제 어딨나 싶기도 해요. 지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워낙 다면화? 다각화? 사람들이 너무 다 파편화? 취향이 너무 다양해지기도 했고 위치나 어떤 본인이 처한 상황도 너무 다 다양해지기도 해서 이제 주류 비주류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많다고 느끼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딱 쓰이는 호칭 중에 제일 애매한 게 그런 성별에 따른 어떤 명사들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조금 어리면 학생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아가씨 학생도 학생이 아닐 경우도 있는데 학생이라고 부른다거나 아가씨도 그냥 표면적인 얼굴 모습만 보고 젊어 보이니까 그냥 또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더 문제적인 건 그걸 칭찬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도리어 화를 내느냐? 뭐 그런 걸로 막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진짜 어디부터 말을 시작해야 돼가 또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힘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실제로 써주는 것이 좋았다. 이 책 전반을 읽었을 때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잘 짚어주는 게 좋았다. 진짜 좋았던 게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으로 체화해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지점이 있었다 라고 서두쯤에 한번 갈무리를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뷰에 실제 인터뷰한 내용으로 인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공감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저희도 비혼 1인 가구인데요. 특별히 혼자 사는 이유가 있나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네. 살짝 설명을 해볼까요? 이분들 인터뷰에 보면 약간 세상이 보는 비혼 여성, 싱글 여성, 막 자본을 그만큼 축적해서 일에 열중해서 일이랑 결혼했다. 막 내 커리어를 중시하면서 과로를 하는 여성이 결혼을 안 한다. 왜냐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혹은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시기를 놓쳐서 못한 경우. 그것도 아니라면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가 부모들끼리 합의가 안 된 경우. 뭐 그런 비혼 여성을 주로 상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음. 결혼하는 게 무조건 디폴트고. 기본인데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다. 일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너무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다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 19인 여성 모두가 비슷한 결의 어떤 주변의 잔소리나 충언, 조언 이런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불안해하는 모습? 희한한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결혼해라라는 잔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그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만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진 않지만 저한테도 했었네요. 결혼해라는 얘기를. 저희 엄마 아버지가 했던 건 아니지만 할머니라든지 좀 어르신들이 결혼해라. 왜 안 하니? 애를 가져야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수영장에 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몇 살이야?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를 공개하면 아유 어린 줄 알았는데 학생인 줄 알았는데 처자였네. 뭐. 할 때가 됐네. 결혼할 때 됐네.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이게 한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50대, 40대가 돼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걸 보면서 나 이거 뭐라고 방어를 하지? 그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단이 있잖아요. 그 여기 책에서 리베카 솔리 책을 인용을 한번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여성들은 단계마다 부여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이 있다. 가임기 여성일 때는 결혼해서 얼른 아이 가져야지. 자손을 번식을 시켜야 하고 재생산을 해야 하고 뭐 나이가 들면 그 재생산해낸 어떤 일원을 또 사회로 보내기 위한 교육과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5, 60대가 되면 손주 얘기가 나온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단계별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왜 남성분들한테보다 여성분들한테 특히 더 그렇게 많이 질문이 올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알긴 알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계속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여성 혼자 하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여성에게 몰려서 그 시선을 오롯이 여성이 받아야 되고 그 책임도 다 여성이 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뭐 전 어떻게 보면 성차별주의자예요.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걸 털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안 좋은 인상이 계속 쌓이거든요. 남성들에게. 근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일터에서 남성들을 많이 봐요. 뭐 요즘은 저희가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 남성들을 만나면 일터에서 만나는데 결혼을 해도 임신 출산을 해서 뭐 자녀가 생겨도 남성들은 정말 하던 거 계속해요. 출퇴근도 하던 거 계속하고 술, 담배, 회식하고 그냥 대부분은 자기 일상적 루틴에서 많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막 등남했다? 축하는 다 받고요. 회사에서. 뭐 사내 커플이 부부가 된 경우 여성 쪽이 간두게 되고요. 아무래도 임신 출산의 기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손해보는 쪽이 여성이구나. 남성은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결혼을 하든 임신 출산을 하든 본인의 길에 문제가 전혀 없구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거나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촉망받는 위치에 가죠. 본인의 여성을 임신시켰고 거기서 육아가 시작된다는 점이 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는 남성이구나로 또 촉망받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뭔가 일터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안 보이는 여성을 저는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된 여성이라든지 가려진 거죠. 숨겨지고. 분명히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결혼식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고 난리가 나요. 또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꽃, 백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평생 재수 씨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저렇게 아름다운 형수님이. 그러니까 뭔가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어떤 것들은 또 그걸 위해서 시댁에서 뭐 스파 10회권, 몸 관리, 드레스 입었는데 살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여성들에게요? 네. 시댁에서 그걸 관리하는 비용을 지급을 해줘서 반강제로 하러 갔대요. 남편 기 살려주는. 네. 자기 아들이 창피해지면 안 되니까. 넌 살을 좀 빼야 돼.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돼. 시댁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줬대요. 자기 아들 회사 사람 다 부를 건데 자기 아들 면 세워야 되니까 너는 최상급의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근데 사실 그 본인은 딱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차피 돈 많이 들여서 메이크업하고 하면 사진 잘 나오니까 보정도 다 해주고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동안 막 반반차 써가면서 관리를 반강제로 받으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굴레를 저희 여성 그 같이 입사한 동기들끼리 또 알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가려지고 숨겨지고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건 여성 쪽이고 늘 남아서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건 남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인상이 계속 쌓여가지고 제 속에는 성차별주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워워 하는 저도 있고 아니? 하는 친구도 있고.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확률상 특정 성별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이 있고 뭐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리고 이게 당사자성이 또 포함될 수도 있죠. 저도 여성이고 같은 무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좀 자꾸 한쪽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쌓이는 것 같아요. 싫은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어떤 구조상의 문제인 거잖아요.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학습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죠. 뭐 당연히 신부가 아름다워야지 관리받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든지 둘 중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남는 게 좋잖아 라든지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실상 까보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근데 저도 좀 답답한 지점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어떤 그러니까 개인 남성에게 네가 좀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같이 고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지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어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결혼이 오히려 득이 되고 내 생활도 만족스러워지고 더 윤택해진다면 사실 그거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어떤 권리 같은 거였는데 그 누리는 권리가, 그 누리는 윤택함이 누군가의 돌봄 밑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어떻게 알릴 수 있지? 그래서 조금은 나눠질 수 있게 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긴 해요. 돌봄이 좀 착한 단어 같아요. 착취라고 표현해볼까요? 네, 사실 착취를 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게 디폴트였다는 뜻이죠. 어떤 특정 성별에겐 누군가가 자기를 갈아 넣어서 날 이만큼 챙기는 게 이 세상의 디폴트였는데 그걸 갑자기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란 얼토당토하는 얘기하고 그쵸. 뭐 이상한 주장 궤변을 펼쳐서 논점을 흐리는 어떤 더 이상의 발의,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참 한숨 나오는데 그래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모르겠네요. 결혼 얘기하다가 갑자기 글렀는데.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별 생각 없다? 네, 제가 사실 그 인용문 우리가 인트로에서 하나씩 읽었잖아요. 다들 결혼하는 게 기본이고 결혼하지 않는 게 선택인 양 말하는데 거꾸로 아닌가요?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선택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됐어요. 완전.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뭐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도 아니고 무조건 하고 싶어도 아니고 진짜 그냥 무념무상인 키워드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저에게 일단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가끔 주변에서 결혼 이러면 그때 결혼? 아, 안 할래요. 약간 지금 생각 없어요. 이렇게 되는 정도지. 뭐 특별히 혼자 사는 이유도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 혼자 살게 된 계기는 집이랑 일터가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뭔가 공부하면서 동시에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공부도 좀 더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일도 잘 끝내고 제 개인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쓰이는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저 혼자 살아보는 거 해보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왔고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독립, 자립을 막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어요. 제 주변도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탄토님도 그러면은 그렇게 네. 그냥 나오신 거예요? 보통은 왜 20살에 성인 되면서 학교가 멀다거나 일터가 멀어진다거나 해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한동안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진짜 집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원 가족으로.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원가정이랑 사실 정말 생활 패턴이나 많은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독립이 10대의 1순위 목표였어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독립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무조건 자기만의 방. 나만의 방을 가져야지. 성인이 되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지. 이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랑 더불어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별로 없으세요? 지금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한참 흘렀잖아요. 됐죠. 그 사이에 뭔가 혼자 살면서 좋았고 편하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불편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궁금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혼자였을 때 사실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으세요? 네. 오히려 편안하고 좋고 덜 긴장되며 덜 예민할 수 있고 전 혼자 있는 게 맞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막 모임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이랑 연결돼야겠다고 느끼는 이유는 진짜 고독사할까 봐. 나이 들어서의 저를 위한 노력, 애씀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내일 당장 거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확률상 적긴 하지만 더 나이 들면 정말 그 어떤 주변인이 필요하겠구나. 내 생사를 확인해줄 적어도 친구 1명, 2명은 필요하겠구나. 뭐 나의 의사결정을 갑자기 뭐 대신 해줄 수 있는 보호자 정말 필요하겠구나를 느껴서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약간 하는 개념이지. 아, 준비와 노력을 하고 네, 계신 어떻게 보면 중이군요. 40년짜리 프로젝트죠. 최소 40년짜리 프로젝트. 그쵸. 그 이상 갔으면 좋겠네요. 장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삶에 대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잖아요. 당장은요. 뭐 가끔 그냥 죽자 죽어 하는 자조적인 어떤 얘기를 혼자 할 때는 있어요. 근데 당장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저 빼고 다 재밌고 재밌는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아직 못 참겠기 때문에 나를 빼고 어떻게 재밌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미를 끝까지 갖고 가고 싶은 네, 거죠.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데 아직 못한 리스트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좀 해보기 전까지는 좀 아쉽다. 당장 내가 죽기에는 나의 건강한 신체와 이 체력을 조금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쉽다. 제가 알기로는 리스트가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로장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게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서 이게 하나를 열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이 다른 게 더 열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탄토님이 약간 그런 성향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재미 중독자 같아가지고 그거에 한 반이라도 해야 좀 이젠 아프니까 자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려나요. 근데 추가를 멈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을 근데 하려면. 뭐 지금 당장은 이거 시간도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왜 밤에 잠을 자야 할까 뭐 이런 느낌이라. 제가 초반에 탄토님이랑 카톡할 때 너무 놀랐던 게 인간은 왜 하루는 24시간이고 눈은 2개밖에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랬다. 이쪽에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책 3권 한 번에 읽으면 좋잖아요. 아니 저기요.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인간은 8시간이나 자야 하고. 자야죠. 왜 그럴까요? 우린 생명체니까요. 그니까요. 아니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순 없었나 이게. 하루가는 왜 또 24시간이며 뭐 시간이랑 날짜 단위는 또 누가 정했으며 뭐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냥 되도 않는 투정. 그래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저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상상했죠. 눈이 6개 달리고 뇌가 2개고 잠을 자지 않는 탄도님을. 그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자면 되잖아요. 그쵸. 그 레몬이랑 라임이처럼요. 계속 이제 누군가는 읽고 누군가는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좋을 텐데 이게. 재미 중독자가 확실하십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어떤 선택을 하기에 이게 사실 사회에서 기대하는 어떤 배우자나 동료로는 저의 그 재미 추구 모습이 무책임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의 재미가 1등이고 사실은 동료나 배우자 재미에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동료랑 배우자랑 같이 재미있으면요? 근데 일단 내가 그 재미를 알아야, 혼자의 재미를 알아야 같이 하면 더 재밌겠다가 판가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타인이나 다른 생명체보다 제 재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보호하거나 같이 동반하기에 좋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되게 신기한 지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뭐 어쩌다 건데 보니까 그게 길에서 거두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인간 아기를 내가 낳는다? 일단 제 신체에 굉장한 마이너스죠. 근데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를 해야 하잖아요. 난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치. 책도 읽어야 되고 저는 모임도 나가야 그런 되는데. 책임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도 주변에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결혼을 해야지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아서 걸을 타선이 하나도 없다. 그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애를 낳아봐야 너도 어른이 되지. 아니 그놈의 어른 저 그냥 애로 살래요 그러면. 아니 애를 7, 8 낳아도 어른 못 되는 건 맞아요.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그게 뭐가 중요한. 그러니까 네, 물론 네. 중요할 수 있지만 아니, 물론 그게 정말 그게 큰 경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쵸.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커다란 사실.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걸로 굉장한 깨달음을 얻고 정말 그치. 현자 정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진짜 아까 그것처럼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하는 선택을 한 게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지. 그쵸. 저는 그냥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미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재밌고. 그리고 저는 책임 못 질 일을 무작정 벌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100% 저는 책임 못 져요. 누군가와 관계를 우정이라고 이제 사회에서 보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데도 굉장한 노력이 들어요. 저는 타인을 책임지고 한 가구 내에서 생활하고 이런 건 아예 못할 것 같아요. 탄도님한테 책임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것 무거운 것 같이 같아요. 느껴지기도 해요. 먹여 살리고 말 그대로. 근데 친구를 먹여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먹여 사실. 살리고 옷을 입히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입히고 먹이고 뭐 어쩌고 하는 저는 전반적인 게 책임인데 한 가구 내에 산다면 그런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탄도님이 그 네. 고양이들에게 네, 하듯이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신경 써주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얘의 어떤 마지막까지를 내가 책임을 져보고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을 제가 타인에게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비록 내가 뭐 배 아파 낳은 자식이건 내가 정말 미쳐가지고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건 그 정도의 책임감은 난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는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된 것은 딱히 삶의 이유를 못 찾았을 때 그 책임감이 저의 삶의 동력이 돼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오랜 시간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응이 된 거고 인간 제가 낳았어도 딱히 정은 가지 않거든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정이 가지 않아요? 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웃기다. 전혀 나는 네. 그 육아나 결혼, 사회가 원하는 어떤 거에 적합한 유형의 인간이 아니다. 요 깨달음만이 저에게 남았어요. 진짜 주변에서 많은 종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질문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 결혼해야지. 진짜 너무 이성의 중심으로 네. 바로 내리꽂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남친이 있을 줄, 여친이 있을 줄, 맞아. 뭐 어떻게 남녀노소로 알아. 누굴 사귈 줄 어떻게 맞아. 알고.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세상의 기준이 이성애니까. 곧 뭐 결혼해야지. 너 30 넘었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해도 노산이야. 야,
어쩌라는 거지 싶어요. 진짜. 그 내 가구의 구성 권리를 왜 지들이 알아서 아니 밥 되게 먹고 할 아무렇지 수 않게. 없다. 그게 무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에너지를 왜 그렇게 쓰죠? 저는 사실 남한테 진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한테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거 같긴 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 말이라도 걸어야겠고. 근데 나도 상대방한테 큰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그치. 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 대중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체로 이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라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도 가끔 소리예요, 있는 것 소리. 같아요. 말 아니고 소리. 그쵸. 그래서 넘기긴 하거든요, 저도. 에이, 때 되면 하겠죠. 뭐 아니면 저 지금은 생각 없어요 라든지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고는 있는데 듣고 진짜. 나서 약간 현타가 진짜 계속 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진짜 따끈따끈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엊그제. 진짜 따끈하다. 진짜 너무 엊그제 뜨거워요. 뭔데요? 팀 야유회 같은 걸 다녀왔어요. 제가 방향이 같아가지고 팀장님 차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뒷자리에 앉으면 대각선으로 앉아야 돼가지고 무릎이 부딪혀서 대각선으로 앉아야 돼가지고 다들 다행히 고맙게도 양보를 해주셔서 조수석에 앉아서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팀장님은 계속 말을 하는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그럼 계속 또 옆에 앉은 네, 자의 저한테 책무. 계속. 그래서 그것까진 괜찮았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계속해서 어떤 와 무례하다 싶은 어떤 질문들만 연속으로 폭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여쭤봐도 아니다. 아이고 뻔한 거예요. 네, 여기 그쵸, 나왔던 그쵸, 책에 그쵸. 나왔던. 어. 그래서 나중에는 저를 설득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어떤 설득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근데 막 비혼주의자 이런 건 아니지? 뭐 요즘 MZ들은 그렇다는데 총체적으로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엄청난 질문 폭격을 이래저래. 근데 비혼주의자 같은 건 아니지? 에서 약간 고민했거든요. 뭘 고민해요? 여태 참았는데 반론할까? 네, 뭐 지금 생각 없어요. 이러고 그냥 계속 넘겼는데 지 모기 직전에 이제 차가 좀 막힐 때 저를 갑자기 이렇게 빤히 보더니 비혼주의자 같은 건 아니지? 근데 너무 좀 웃긴다. 비혼주의자 같은 건 아니지? 라는 말 자체가 이미 비혼주의자의 굉장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심겨져 있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애 낳을 거면 빨리 찾아서 결혼해야 되고 애를 안 낳을 거여도 결혼식에서 이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젊을 때 해야 된다. 1살이라도. 팀장님이 이것도 되게 폭력적인 발언이에요. 죄송해요. 팀장님 몇 살이세요? 50대예요. 이제 애들을 다 키워놓은 진짜 팀이 제가 어디 가서 최근에 애기 소리 들은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아기인 느낌인 거예요. 연령대가 다 좀 연령대가 높아요? 좀 높고 저보다 어린 분도 있는데 다 기혼이에요. 기혼에 다 자녀가 있으니까 저를 너무 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쵸. 뭔가 결혼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 전과 후는 너무 다른 세계를 갖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또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고 어떤 가정을 꾸린 정상가족 뽕에 취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자취를 하고 있는 미완성된 미완성? 혼자 살아서 뭘 잘 못 챙길 것 같은 짠한 어린 친구. 제가 어리지도 않거든요. 그러게요. 심지어 잘 건사하고 잘 지내시잖아요. 네. 생활도 제법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제가 비혼주의자에 가까워요 라고 했어요. 그냥 더 이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다 보니까 전혀 생각이 없어지던걸요. 그랬더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걔네가 특이한 거고 특이하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저를 설득하기 위한 왜 저렇게까지 설득을 하려고 하지? 그러게요. 제가 결혼하면 좋은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네. 사실 실제적으로. 네. 근데 이게 그걸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건데 너 못하니까 안쓰럽다 라는 시선이 되게 깔린 말들이었어요.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 이런 말처럼 결혼을 해봤어야지 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조금 더 깊어지는데 성숙해지는데 그래야 어른이 되는데 넌 아직 겉모습만 어른이다. 약간 이건 거잖아요. 나이만 먹었네. 실제로.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정혈이 굉장히 늦게 터졌다고 얘기했었나? 여기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저는 들었어요. 자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넌 아직 여자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여자 선생님들은 그게 그냥 저한테 친근함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인사말.
야, 너 여자 되려면 멀었다. 등치만 컸지. 근데 되게 좀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생식 여부에 따라서 내가 자궁이 없으면 그러면 뭐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아니긴 할 텐데 자궁이 있어도 재생산을 위한 어떤 작동을 못하면 그 성별로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건가? 잠시만요. 저는 자궁이 없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생각 안 하진 않거든요. 잠시 어떤 생식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그게 판별이 되긴 하잖아요. 자궁이라고 하시길래 자궁 적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태어났을 때 뭐 성별을 판별하는 기준이 생식기의 여부로 정하니까 네네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사실 차림새, 겉모습을 보고 너가 그래서 왈가닥이었구나. 아니 이 납작하고 뭔지 알지, 폭력적인 뭔지 알지. 언사 무엇이죠? 너가 그래서 머슴아들처럼 굴었구나. 너는 아직 여자가 못 된 거구나.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랑 이번에 너는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지. 이거랑 너 아직 여자가 못 됐구나. 생리를 시작을 안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이 정열을 시작하게 되면 여자가 됐다라고 축하한다면서 맞아, 꽃 줬었잖아요. 막 케이크 주고 막 파티 열어주고. 근데 진짜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너도 이제 너가 애를 드디어 만들 수 있구나. 축하해. 가임기 여성이 된 거야. 이거니까. 근데 그게 왜 축하받을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도 이제 정상 동작을 하는 신체를 가지게 됐구나.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하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죠, 사실. 개인의 입장에선 저는 이게 축하받을 일 같지 않거든요.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20살에 처음 여름을 겪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랬겠다. 되게 복수하듯이 맞아. 그간 너 편했지? 자, 한번 내가 당해봐라. 만들어줄게. 뭐 진짜 이런 것처럼 복수하듯이 양이 막 한 달에 2주, 3주 동안 하고 20살 여름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빠른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그때 제가 아는 제일 빠른 친구가 3학년 때였거든요. 10살.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빨랐네요. 근데 10살이면. 10살, 11살? 진짜 빠른 친구가 그때 했는데 빨랐네. 그 친구는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2차 성징도 진짜 빨랐어요. 그리고 키가 안 컸지. 맞아, 이게 빠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게 이미 몸이 되게 우리 엄마랑 비슷하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곡선이 엄청난 몸이 사실 초등학생 때 없잖아요. 대체로 그쵸. 다들 막대기니까. 우리 대부분 막대기잖아요. 소금쟁이. 소금쟁이 맞아. 팔다리 길고. 소금쟁이잖아 대부분. 근데 그 친구는 어른의 어떤 몸매여서 선생님들도 막 저렇게 곡선이 여성은 드러나게 된다 시간 지나면. 근데 저 친구가 좀 빠르고 뭐 어떤 교육을 할 때 그 친구를 앞에 세워놓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별 생각이 없었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죠. 많은 게 잘못됐어요. 근데 아니야 일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니 너무 화나는데? 그래서 가야겠는데?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 저렇게 돼야 여성이고 나는 아직 완성형이 안 됐구나. 부족하구나. 그 감각이 비슷해서 그렇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팀장님 말을 들으면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지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지 이거 생리를 해야 여자가 되지랑 뭐가 다르지. 그래서 진짜 한숨을 쉬셨어요? 그 앞에서? 아니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저 빼고 다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저만 비혼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비혼이란 단어도 안 썼어요. 미혼이었어요. 저만 싱글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중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게 온 차 안에서 결혼을 해야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되지? 근데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 돈 잘 벌면 하지 마.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실.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 싶은 거죠. 서로한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기분도 좋아지지 않는 대화였던 거잖아요. 누구도 하나 기쁘지 않은 대화였는데 그게 지금 야유회에서 돌아오는 내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 빼고 어떻게 다 기혼의 유자녀일 수가 있죠? 어떤 집단에서? 그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별 생각 없이 결혼이 아예 제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중인데 뭔가 앞으로도 이럴 것 같은지 꿈꾸는 미래가 있으세요? 미래에도 우리가 비혼 1인 가구로 지금처럼 살고 있을지? 뭐 이런 생각 해본 거 있으세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 큰 이변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지낼 것 같거든요. 큰 이변이라 함은?
큰 이변이라 함은 진짜 뭐 갑자기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든지 뭐 그럴 만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런 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아닌데 누구랑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동반자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동료. 생활을 같이 할 동료. 네. 그래서 뭐 같은 공간을 100%다 나눠 쓰진 않더라도 일부 공유 공간이 있고 나눠서 같이 생활을 하는 그 외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생활 공동체를 꿈꾸고 있긴 해요. 제가 혼자 사는 거가 좋긴 좋지만 제가 꿈도 무서운 꿈도 너무 많이 꾸고 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아프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 뭐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서로에게 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뭔가 법적인 구속력으로 뭔가 묶이는 거는 원치는 않는데 어떤 공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아까 그 비비 공동체 같은. 맞아요. 저도 집이 따로따로 있어도 상관없고 같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근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빌리지 같은 거죠, 진짜. 저랑 자주 얘기하는 친구들, 내가 계속 아껴주고 싶고 정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주 보면서. 자주 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건강한지 확인도 하고 뭐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 선뜻 그래 좋아 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 가보자. 이거 조금 걱정돼 이러면 에이 뭘 걱정해 같이 가봐 해봐 약간 이렇게 서로에게 좀 격려가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데리고 살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꿈꿔요. 제가 또 비건을 지향하니까 포틀럭 같은 것도 맨날 하는 거죠. 막 어떤 공유 공간이나 공유 부엌 같은 데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하나씩 싸들고 와서 저녁 먹자 이런 것도 좀 꿈꾸기도 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전 텃밭 이런 거 생각했는데. 같이 공유 텃밭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물 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수확하는 날 그걸 구실로 좀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그런 공유 텃밭이나 한 집이었으면 좋겠긴 한데 진짜, 분리돼야 돼요. 그쵸? 각자의 공간은 따로 있대. 그리고 방음이 철저해야 돼. 주방은 그쵸? 공유한다든지 뭐. 근데 그게 진짜 어렵긴 하죠. 이게 공간이 일단 크기가 어렵고 요즘. 맞아요. 다 소형 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처에 모여 살고 공동 공간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걸 꿈꾸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의문은 살짝 있어요. 아직까진. 뭔가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씩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작당 모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가 좀 필요해. 왜냐면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대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세봐요. 지금 나이를 해서 세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짧고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단 지역 정하는 것부터 일일걸요? 지역은 사실 맞출 수 있거든요. 저는 지역에 대한 그런 건 없어서 근데 공간 자체가 터 자체가 금전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타협이 일단 돼야 되니까 서로 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걸 조율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엔 조율하는 데 10년 실제로 생활 시작해서 적응하는 데 10년 그러다 끝나겠는데? 이제 좀 즐길만 하면 이제 누구 아프고 왠지 이럴 것 같은 근데 그때라도 마련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도 한창이잖아요. 20년이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창 때잖아요. 20년 후면. 한창 때죠. 한창 때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막 150세까지 살 확률이 있대요. 근데 전 그렇게 살긴 싫어요. 근데 또 좀 무섭기도 한 게 죽는 것도 맘대로 안 되겠구나. 뭐 한편으론 이해를 하면서도 의료법이나 어떤 연명의료 관련된 어떤 법안? 지침?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잖아요. 그것도 좀 기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했어요.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사는 것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주류층이 뭐라고 하냐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정말 그럴까? 사람 따라 다른 건데. 네, 플러스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그게 더 유의미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꼭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덧붙여 하고. 그게 좋다고 말하는 건 대체 뭘까? 저는 또 그런 비유를 쓰는 것도 싫어요. 죽는 것만도 못한
어떤 죽는 이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들. 어떤 상태. 그래야만 뭔가 삶을 포기할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을 붙여놓으려는 의료 행위가 좋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도요. 그게 숨이 붙고 싶은 건지 아닌지 사실 당사자가 대답을 해주면 정말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도 그거대로 그 바람을 실현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대체로는 이미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라 의료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바로 수습부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숫자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병원 입장에서. 그쵸. 이제 그게 다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짜증나.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단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픈 채로 모여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같은 신체를 생각해보면 100년 가까이를 쓰는 건데 물건도 10년, 20년 쓰면 바래잖아요. 낡잖아요. 뭐 신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뭐 거의 100% 아플 거고 어딘가 불편해질 거고 20년 썼을 때보단 100년 썼을 때가 좀 더 낡았겠죠. 이제 그럴 때 서로 각자 원하는 방향이 공유된 어떤 그룹이 있으면 조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낡아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낡는 부위가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뭐 손목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릎 관절이 약하고 이러면 이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에게 무릎 관절이 튼튼한 사람이 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손목이 약한 사람에게 가서 손목이 튼튼한 사람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아픔과 아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품게 되고요. 그런 공동체를 한 번씩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도 참 좋았어요. 책 중에 공동체를 꾸릴 때 있어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변을 일단 살펴라. 낯선 사람들을 새롭게 영입할 생각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꾸릴 생각부터 해라. 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제 주변인들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공동체를 꾸리게 된다면 몇 명 정도를 꾸릴 때 조금 안정적으로 느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탄토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혼 1인 가구 공동체 적정한 인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인지 아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저는 최소한 3인, 4인이면 사실 제가 원하는 공동체의 느낌을 내긴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제가 꿈꾸는 쫀쫀한 협력 관계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책에 나왔던 3명의 할머니 그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둘은 뭔가 힘들고 5, 6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3, 4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3, 4이 각각 어떤 또 다른 모임을 가진다거나 하면 뭐 가끔 그렇게 모여서 뭔가를 단체로 해볼 수 있으면 좋죠. 초대를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 생활 공동체 정도는 저는 한 3, 4을 좋게 보고 있어요. 많아지면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더 그런 걸까요? 일이 좀 더 뭔가 괜한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 같거든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떤 점에서요? 이게 생활 공동체라는 게 뭐 어디까지 공동으로 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친구가 갑자기 아팠을 때 일이 생겼을 때 뭔가를 돕는다. 근데 그 돕는다는 게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되게 쉬운 파트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선이 내가 쟤를 좋은 마음에서 돕는다. 이런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돕는다. 근데 뭐 또 그게 뜻대로 안 될 거니까 특정 한 명이 도움을 더 뭐 많이 받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빈도수나 어떤 타이밍이. 그쵸. 몰릴 수가 있죠. 근데 사람 수가 많으면 그 부분에서 뭔가 오해가 생기기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풀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오해가 생긴다는 게 너무 이쪽한테만 치중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일까요? 괜한 감정 상함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을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사람의 머릿수가 늘수록 괜한 감정적인 부분의 오해가 생길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지가 많은 걸 잘 풀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수는 한 3, 4 정도? 3, 4 정도면 적당하게 대화로 풀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네. 여지도 작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 근데 3, 4 정도면 서로 돕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손이 진짜 모자란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3, 4 이상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늙어서도 건강할 것 같거든요. 그 이상한 과신이 있긴 있어요, 저한테. 믿으세요? 아니, 저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쇠하거나 어딘가 아프겠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나 빼고 다 먼저 쇠하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 3, 4 정도가 맥스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뭔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도움을 주는 걸 생각을 내가 많이 케어할 하시는. 수 있는 수가 3, 4이 아닐까 최대. 왜냐면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나중에 도움을 청할 때도 제가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는 도움을 받는 거는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받는 걸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누가 도움을 선뜻 주려고 하면 거절해요? 아니야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나한테 왜 주냐고 막 역정을 내고 이게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막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아, 괜히 또 막 이러면서 이게 준 사람이 약간 기분이 딱히 안 좋을 때까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뭐하러 이런 걸 주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여행 오랜만에 간 엄마처럼 돈 주고 뭐하러 이런 걸 사냐. 나 이런 걸 챙겨주지 마라. 부담스럽다. 막 거절하기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저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정말 나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이면 내가 이걸 기쁘게 받아야 저 사람도 기쁘겠구나. 그렇죠. 마음을 써서 준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너무 무시를 하고 아, 막 이런 거 왜 주세요? 막 이러면서 몰아붙였구나. 뭐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약간 로보트가 돼요. 부딪히거든요. 아, 이런 걸 왜 줘? 막 이런 하면서 고마워. 고마워. 너 너무 기쁘다. 정말 감동이다. 내가 그거랑 부딪혀가지고 좀 로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인이 탄토님한테 도움을 줄 때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탄토님이 타인한테 도움을 줄 때는 그 같은 류의 도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같은 류의 도움인 거예요? 그럼 왜 준 거예요? 에? 그 친구한테는 왜 준 거예요? 그냥 필요해 보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면 타인이 뭐랄까 도움을 줬을 때 네. 탄토님은 그 도움이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나한테 굳이 차라리 너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그 비슷한 어떤 걸 사지. 너의 취향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줘봤자 그 제 효율을 내지 못하는 어떤 물건이거나 서비스이거나 도움이거나 차라리 정말 명확하게 이걸 사서 기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굳이 나한테 선물 이런 거 안 줬으면 좋겠고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니까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정성이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 거절하기도 뭐하고. 제법 사야가 돼서 이제는 진짜 고맙고 최대한 제 딴에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함을 그 표현이 이제 뚝딱거리게 나오는 거죠. 네, 살짝 평소보다는 진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뚝딱거리게 티가 나겠죠? 저는 잘 많이 사회화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효율을 따지면 차라리 내가 이거 필요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성격도 또 아니시잖아요. 나 이거 필요해. 제가 필요한 걸 왜 남에게 부탁하죠? 아, 어차피 뭔가를 해줄 거야는 제스처가 취해져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러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옛날부터 생일 선물을 주고받던 우리 몇만 원 선에서만 주고받자 서로 괜히 막 그러지 말고
정 못 고르겠으면 현금 넘겨.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는 이번에는 야, 나 이거 얘기를 확실하게 하죠. 예. 이걸 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다른 거 안 돼. 이거여야만 해. 확실하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내년엔 또 내가 주면 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다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혹시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지? 나 도서문화 상품권 3만 원짜리 필요해. 라든지 너무 웃겨. 정확하게 물품을 보내줘요. 올해는 나 이거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서프라이즈 선물도 싫어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프라이즈. 그렇구나. 그 누구에게도 딱히 즐겁지 기쁘지 않아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네. 차라리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물 고르는 게 힘드니까 어느 순간 그냥 고민 안 하게 됐어요. 그냥 책 선물을 하자. 그냥 나의 시그니처처럼 책 선물이나 하자. 잘 어울릴 것 같은 책으로 네,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그 걸로.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생각나는 책? 그런 책을 선물을 하자. 저는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기쁘면 정말 좋겠지만 기쁘지 않더라도 그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이런 걸 막 상상하고 이미 좋아하는 것까지 상상이 다 끝났어. 그래서 혼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선물하거나 이런 거를 자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상 못한 선물을 꽤 받은 것 같아요. 엽서나 편지, 책. 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산토님께 선물한 게 아니었을까. 그 선물을 줬던 친구들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굉장히 기쁜 티를 많이 내야지 하고 내긴 했는데 그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다.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리액션이란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짜내면 그것도 사실 티나잖아요. 진짜 우러났을 때 한 거랑 억지로 짜낸 리액션이 사실 사람들이 간파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전 진심으로 해도 억지로 짜는 거라고 봐요. 전 진심이었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랬는데 너 영혼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혼 100% 있었는데. 아니, 그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 진짜 좋아가지고 막 우와 이렇게 했는데 저의 이제 최대치는 그 정도였던 거죠. 우와, 이게 최대치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가 최대치예요. 아, 근데 그걸로 이제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반응해. 그래 너 영혼 없다. 진짜 좋은 거 맞아? 진짜 진심인데? 갑자기 선물 주고받고 싸움 나게 생겼는데요? 그럼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해요. 내가 몇 달 전에 쓴 일기 볼래? 내가 몇 달 전에 장바구니 담아놓은 거 볼래? 나 이거 진짜 살려고 함.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진짜구나. 진짜 그 살려고 했구나. 근데 너가 표현을 못하는구나. 약간 이런. 아니 저는 최대의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기대하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선물 아예 안 받는 게 속편한 거예요. 나는 진심인데 표현을 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면서. 그러면은 주고도 기분 안 좋고 받고도 난 좋았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누구에게도 억울하고. 기쁨이 없어. 굳이 왜 주고받는 행위를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뭐 그런 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친구라면 계속 가깝게 지내기 조금 어렵긴 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되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차라리 출력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어디 한번 그래. 약간 이거니까. 한 명 있었어요. 저한테 선물 이거 너가 100% 좋아할 거야. 왜냐면 너가 몇 달 전에 갖고 싶다 했던 거거든 하고 주고 내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3바퀴 뛰어. 그럼 저를 입력한 대로 해요. 잘해요. 우와! 그러면 서로 만족이 되잖아요. 그쵸. 저 그런 사람이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알려주면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막 이렇게 까는 거 보면서 포장지 까는 거 어디 보면서 한번 표정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이런 거. 막 그래놓고 내가 진심 다 했는데도 진짜 좋은 거 맞아? 계속 그런 친구 안 보고 싶어요. 약간 피곤하죠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리액션은 그래도 제법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그래서 저 그런 데서 많이 따가서 회사에서 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 선솔님의 리액션 중에 따가서 막 우와 이렇게 어머어머 막 제가 언제 어머머 약간 이랬어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게 있거든요. 맨날. 우와 이렇게 하면서. 막 좀 그렇게 하면 표정을 좀 가릴 수 있고.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데서 사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 표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게 감동스러워 보이는구나. 웃기다. 학습. 노력 점수 200점 AI 드릴게요. 머신러닝과 얼마나 다른지.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 같아요. 주변인에게서. 인간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왜 일로 왔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수는 3-4 정도 3-4 정도다. 그러면 소술님은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비비 공동체를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동심원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비 공동체에서도.
약간 저도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쫀쫀한 원도 있을 거고 때로는 그 쫀쫀한 원이 풀릴 때도 있는 거고 순서가 뒤바뀔 때도 있는 거고 교집합이 될 때도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 아니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받아들여, 환대해. 그러니까 제1 원칙이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그런 교류가 쌓이다 보면 잘 맞는 어떤 접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최대한 받아들인 후에 그 다음을 후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수를 작게 줄여야지 라든지 무조건 넓힐 거야 라든지 둘 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충분히 가능하고 들어올 수 있다면 뭐 들어오는 걸 막고 싶진 않아요. 굳이 제한해 두고 싶진 않다. 네. 저도 근데 아파지긴 하겠죠. 그러면 최대한 많은 게 좋은데. 그럼요. 왜냐면 돌봄이라는 게 제가 하루 탄토님을 돌보고 다른 날 또 누가 턴토님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부담이 서로에게도 적고 나는 방 청소만 해주는 사람 이 친구는 뭐 세수시켜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담이 확실히 덜하잖아요. 뭐 고양이 밥 챙겨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면 모든 게 나에게 과중됐다라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일단 그걸 더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두려운 거는 사실 제가 비혼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가족에서 누군가 아프면 그 돌봄이 나에게 딸에게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지만 거기서 올 소진감도 사실 좀 두려움의 대상이긴 해요. 아직 돌본 것도 아닌데 그 돌볼 걸 생각했는데 약간 진이 빠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상상하고 있으면. 그래서 공동체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진되는 영역이 다른데 소진되는 건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일 때 진짜 보통은 자기 가족을 건사하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그 짐이 안 가요. 근데 혼자 1인으로 살고 있는 특히나 장녀, 딸 그 가족한테 그 돌봄이랑 간병이 다 전가가 되는데 그 상황에 경제력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체력과 시간을 써서 그러니까 막 경제력이 어마무시하게 쌓여서 그 비용을 내면서 다른 이에게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소진되는 영역이 다르긴 하거든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진짜 감정적 소모가 크다고 느꼈고 그렇다고 또 남의 손에 의료기관의 손에 맡기는 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쵸. 뭔가 믿음의 문제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여전히 부여되는 지우지 못한 딸이라는 거에 대한 도리 그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 부채감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돌볼 수 있는 거 조금 돌보고 내 주변 친구가 또 돌봐주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조금 아프시다. 근데 내가 24시간 붙기가 힘들다 하면 나의 공동체들이 같이 이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동체 당사자가 아플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지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또 다른 지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동체를 좀 느슨하고 넓게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공동체로 끌어들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비혼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결국은 3, 4인으로 모이는 것도 정말 좋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좀 더 끈끈하고 쫀쫀하겠지만 그러면 원가족과 다를 바가 사실 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원가족에게도 가족 안에서 모든 부담감이 부여됐던 거잖아요. 그 쫀쫀한 3, 4명도 그 3, 4명에게 온갖 부담감이 부여될 것 같은데 저는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감을 주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제가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한 사람에게 다 의탁해서 의존해서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다 해줘야 돼 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관계여도 싫고 저는 3, 4인이 한 가구 내의 3, 4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랑 같은 집에 공간에 사는 게 3, 4인 정도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꽉 채우면 그게 되게 좋은 공동체 같아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그 건물의 1층을 공동으로 쓴다든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예 뭐 주방을 같이 쓴다든지 식사 공간이 따로 공동으로 있다든지 각자 방이 따로 있다든지 해서 한 가구 내에 있는 가족 구성원 수가 한 3, 4 정도 같고
그 건물이 점점 옆으로 늘어가지고 진짜 마을이 되는. 마을이 되면 진짜 저희 최종 그림, 좋을 것 같은 그림. 그러니까 어느 집 누가 아프대 지금 지원 갈 수 있는 사람 해서 맞아요, 맞아요. 막 우르르 가서 맞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어느 집 그 건물에 그 층에 뭐 이렇게 힘들대 이러면 막 가서 도와주고 내가 지금 그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 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좋긴 하죠. 근데 공동체라는 게 마을이 되면 좋긴 하죠. 왜냐면 그러면 마을 단위로 그 안에 뭔가를 구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서로 병원 가기 힘들다 이러면 병원 하나 지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병원 하나 지어?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약국 하나 만들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공동체가 커지면 좋겠지만 출발이 그냥 한 층에 뭐 한 3-4명 같이 생활하는 정도까지가 내 기준에서는 감당 가능한 선 같다. 본인 포함이신 거죠? 네, 저 포함 한 3-4 정도를 해서 정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딱 모든 일상을 같이 하는 멤버 정도는 한 3-4이 최대인 것 같다. 뭐 다른 층에 또 3-4이 있으면 친해지는 거고. 그런 거라면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시네요. 네. 저는 3-4명이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 생활 공동체에서 서로 더 이상의 교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이 3-4명 그렇게 해서 한 층을 같이 쓰고 뭐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옆동을 같이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라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맞닿아 있어요.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3-4명인 것 같아요. 매일 만나기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그래요. 맨날 만나면 질려 사실 조금. 나도 나를 맨날 보고 있는 게 좀 질릴 때 있잖아요. 그 막 신경 쓰기도 힘들고 생각해보면 식탁에 5-6명 있으면 저 끝에 앉은 사람이랑은 얘기를 거의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모임할 때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이 싫은 것 같아요. 같이 생활을 한다면 넷이 딱 신나게 뭐 하고 얼굴 보고 밥도 먹고 안부를 그냥 정말 매일매일 확인하는 정도의 한계수가 저는 이제 3-4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은 건물에 이렇게 막 실버 아파트처럼 무지개떡처럼 착착착착 막 쌓이는 거죠. 타운처럼 그러다가 뭐 빌리지 막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탄토님이 말씀하셨던 한 가구 안에 3-4명 사는 거 또 진짜 협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나랑 생활 패턴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은 빨래를 막 주말에 몰아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입은 거 바로 빨아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밤에는 세탁기를 안 돌렸으면 좋겠고 밤에만 돌려야 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누가 그래? 밤에만 돌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공동생활 빌런 아니야 빌런?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밤에만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장 생활을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이 밤에만 돌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땀나게 하시네요. 어렵다. 일단 저랑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은 사람. 아무튼 그런 걸 맞추는 것 그리고 저 공간 구획도 어렵겠죠? 진짜 근데 그런 거를 한 50대쯤부터 한 10명을 모아요. 일단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사람 한 다음에 서로 생활 습관 잘 맞는 사람들을 쪼개요. 그쵸.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살아보고 지역을 어디로 갈지 뭐 어떤 식으로 공간을 뭘 할지 정해서 요즘 뭐 한 1년, 2년 단위로 살아보고 나서 사실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1인 가구가 되면 집안일을 진짜 다 제가 오롯이 해야 되는데 그걸 분담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각자의 방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각자 하더라도 공동 공간을 청소하는 거나 살림살이를 할 때 있어서 뜻이 맞는다면 좀 공유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나에게 좀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그것도 좀 기대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실제로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된대요. 이게 가족 구성원이 혼자 있을 때보다 애초에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나고요. 식사를 챙기는 빈도나 횟수, 영양소 면에서 되게 차이가 크대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1인 가구일 때는 일단 식사를 뭐 배달로 해결을 하거나 요리를 해서 먹을 만한 시간이 없거나 이래서 식사를 챙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횟수나 빈도가 떨어지고 질도 떨어진대요. 근데 만약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집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혹시 식사하셨어요? 뭐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그 시간에 맞춰서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약간 규칙적으로 가게 되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나 말고 타인이 있을 때 훨씬 영양소 섭취도 균형적으로 되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그게 건강 상태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쪽은 거의 막 38%, 40% 가까이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난대요. 1인 가구랑 아닌 것이랑. 맞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대체로 배달 음식 많이 먹는다면 맞아요. 사실 고지혈증, 고혈압 플라스틱, 다 뭐 용기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요리도 1인분 요리하는 것보다 여러 명 거 요리해서 한 솥 크게 끓여서 같이 먹고 이럴 때 맛도 좀 더 좋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잘 우러나니까 맛도 좋고 그래서 같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확실히 있고 혼자 먹다 보면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냥 대화 없이 대체로 영상 매체 보면서 맞아. 밥 먹거나 이러니까 저랑 같이 사실 분 뜬금없네. 제가 그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타인이 나를 챙겨주는 데 익숙한 사람이건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나를 지켜보는 타인의 존재만으로 내 생활이 안정된대요. 우와. 식사면도 그렇고 너무 감동적이다. 건강도 그렇고 그런 내용의 이제 문단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정말 맞다. 진짜 근데 지금 그 문장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져요. 그 타인의 어떤 존재만으로 내가 나를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이 되게 많대요. 이게 자기가 가족 챙기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독립을 했던 건데도 없으니까 나도 잘 안 챙기게 되고 이게 실제로 건강면에서 되게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읽다가 문득 진짜 이거 늙어서는 식사 메이트가 있어야 돼. 같은 집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 맞는 친구, 나랑 생활 습관이 맞아서 서로 아늑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타인은 필요하다. 한 가구 내에. 정말 지금 감동 먹어가지고 살짝 울컥하는데 결국 누군가의 존재가 나를 살려준다는 느낌이 되게 세게 왔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뭘 안 해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혼자 사니까 알잖아요. 진짜 귀찮아서 요즘 뭐 잘 안 챙겨 먹게 될 때가 많고 여름엔 특히 전 더 그런 것 같은데 언젠가 수제비 중에 모집을 해보시죠. 우리랑 같이 살 사람. 우리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혼자 살잖아요.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누구한테 내 마지막을 위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장래의 희망을 얘기해보면 어떨지? 1인 가구 제일 걱정인 부분이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아플 때 치료 못 받는 거. 제때 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가지고 혼자 고독사를 했는데 나의 어떤 것을 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발견되는 거. 그런 두려움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탄토님은 있으세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필요를 못 느꼈어요, 사실. 걱정은 되는데 좀 막연하기도 하고 전 제가 아프거나 죽는 게 상상이 아직 잘 안 되긴 해요. 그럴 법도 해요. 안 아프시니까. 네, 그게 약간 상상이 안 돼서 그런지 되게 그냥 먼 얘기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앞으로도 결혼제도 안에 묶이진 않을 거라고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말 미쳐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 0.01% 정도 열어놓되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원가족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아요. 뭐 확률상 원가족이 남아있을 확률도 크지 않지만 너무 건강해서요? 뭐 제가 제일 늦게 갈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남동생인데 저보다 뭐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혈연 중에. 근데 원래 뭐 남성보다 여성이 기대 수명이 좀 길긴 하니까 제가 원하는 친구한테 맡기고 싶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된 상황에는 이런 조치를 취해주고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너가 아는 내가 했을 나대로 법한 그냥 그 선 안에서 선택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하고 뭐 관련된 위임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혈연이 아니면은 사실 아예 그냥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한다면 아마 그 주기 직전에 근래에 이제 또 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래에 그쵸. 저를 잘 아는? 그쵸. 그게 매번 이렇게 바뀌니까 또. 맞아요. 사실 조금 바뀌는 게 맞긴 하잖아요. 생활 반경이나 패턴에 따라서.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뭐 이렇게 똑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그때 또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근래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때까지 법이 바뀌어야 할 텐데. 바뀌면 정말 좋겠네요. 혈연이 살아있을까? 저도 혈연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여동생이 있긴 한데 어릴 때 몸이 좀 아팠어서 수술을 좀 크게 받았었고 저보다 좀 자주 아픈 친구예요. 걱정돼. 그러니까 기침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막 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밤새 놀고 이런 체력을 아끼지 않고 써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저도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대로라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나의 장래 아마 저는 무연고자로 처리되지 않을까? 가족들이 근데 원가족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친척들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는데 그리고 그 형식적인 장례 절차를 저는 따르고 싶진 않거든요. 맞아. 사실 제 시신을 갖다 놓고 염습하고 염하는 것도 싫고 그 절차 자체에 좀 부정적인 편이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애도의 예식, 절차, 애도를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까지는 인정해요. 왜냐면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인 장소가 조금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꼭 장례식장일 필요는 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든 모일 수 있는 장소면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누군가의 죽음을 막 경시하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거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종종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우연히도 장례식을 꽤 연달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 길 고인까지 시신까지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맞아. 정돈을 해서 막 립스틱도 발라주시고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물론 뭐 가족의 어떤 것을 걱정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깔끔한 신용을 낼 이유가 있나? 죽음마저도 되게 포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름답고 볼만하게 포장을 해야 하는 어떤 것과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대접해야 하는 어떤 최저선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장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를 사실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 다 돈이더라고요. 그 단 위에 올리는 꽃을 어떻게 장식하느냐부터 맞아요. 그것도 금액이 다르고 거기 위에 단 위에 액자가 디지털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비싸요. 그쵸. 근데 그래야 막 뒤에 배경을 바꾸면서 선명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절에서 49제를 지내는지 뭘 지내는지 그쵸. 뭐 이런저런 기타 부대 비용을 하니까 이게 액수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2,570만 원 정도?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해라는 말이 진짜로 실감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옛날에 사망보험금을 최소 3천은 들어놔야 된다 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사망하면 3천은 해놔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예 연결을 못 시켰는데 장례식이 그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 앞으로 사망 최소한 3천은 나와야 된다 이건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좀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인 것도 사실 되게 회의적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의식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의 한 존재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도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저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아있는 자들과 관계 맺었던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정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게 모두 어떤 장사 속처럼 바뀌어서 판매된다는 게 조금 이게 상품화, 서비스화 되어서 이걸 판매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 착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힌트를 얻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최근에 우리 김초엽 작가님의 책 읽었었잖아요. 양면의 조개 껍데기. 거기서 비구름을 따라서 읽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저는 매년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던 아니면 영상 편지를 쓰던 영상이 더 사람들이 보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로 써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면 얼굴이 남아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방법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내 목소리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거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래 희망은 제가 매년 녹음을 하든 글을 쓰든 편지를 써서 죽으면 이게 뿌려질 수 있도록 어디다 적어놓는 거예요. 뭐 영상이라면 드라이브에 올려서 그 드라이브 주소가 같이 공유가 된다든지 나의 지인들에게, 아니면 편지에 집 주소를 써놔서 그 집 주소로 편지가 간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마지막을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를 추억할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장래 희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꼭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인 사람들끼리의 서로 친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도 공간인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하고 싶다는 게 제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쓸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못 받으면 나는 왜 안 줬지?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남겨질 사람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뭘 남기고 가면 더 슬플 것 같기도. 막연히 떠나버리면 그것도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저희가 뭐 조력 사망이 합법화가 된다든지 법제화가 돼서 저의 죽는 날까지도 계획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 전야제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장례 파티. 미리 죽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뭐 D-7이야. 얘들아 모여. 맛있는 거나 먹자. 그렇게 해서 약간 슬픈 거 말고, 물론 슬프기도 하겠죠.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떠들썩하게 마지막 자리, 인사를 하는 자리, 파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떠들썩 감당 가능해요? 뭐 마지막이니까 7일 남았을 때 할 거니까 계획을 다 해놓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안녕하려고 해. 뭐 일주일 남았는데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나 먹자. 그럼 사실 웬만하면 다 모이겠죠. 제안을 하면. 나 일주일 남았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번 얼굴은 보러 오겠죠. 살아생전 보고 싶어 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았을 때 인사를 하고 싶고, 가고 나서는 그냥 그날 찍은 사진, 그날 찍은 영상, 그날 주고받은 말, 그런 게 뭔가 어느 공간에 띄어져서 그냥 추억으로 있으면 공간이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을 한 2-3번 연달아 겪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목 놓아 울 공간 같은 게 필요해요. 지인들이 빈소라도 해가지고 뭔가 의식을 하고 싶다? 거기까지는 뭐 제가 갔으니까 못 말리겠죠? 근데 저는 살아생전에 인사를 하고 가고 싶거든요. 이후에 하지 말고. 이후에 막 슬퍼하고 나 간 다음에 막 곡소리 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사실 알 수 없을 거잖아요. 살아생전에 뭐 이것 때문에 고마웠어. 뭐 이럴 때는 너가 진짜 싫었어. 갑자기 공개 해보는 시작이에요? 시간을 살아생전에 제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래가 막 마냥 슬픈 기억만은 아니기를, 나 간 다음에 누가 막 쓰러져라 울고 곡소리 내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좀 힘들죠. 별로 같아요. 기분이. 아마 아파서 가겠죠? 뭐 요즘은 보통은 유병장수 하다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사실 조력 사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장기도 건강할 때 쓰일 수 있으면 좋고, 그런 희망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죽음을 상세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전에 파티를 한다라는 것도 상세하게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력 사망이 정말 도입이 될까라는 고민도 좀 들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현재는 지금 특정 질병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외국 병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서류를 막 수십 장 쓰고 제출하고 인증을 해가지고 상담을 거쳐서. 근데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그걸 나가야만 된다는 것은 또 환자 개인의 부담이 되는 거니까, 비행기 값이며 재력이 되면 되는 건데 국내에서도 그런 걸 제한적으로 해주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애매하죠. 제한적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또 용인해 줄 것이며. 최근에는 진짜 기술이 좋아져서 진단 기준 같은 거가 옛날보다 훨씬 세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탑3 질병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나 그렇게라도 내 돈을 더 태우고 해서라도 심리 상담을 막 그렇게 받고 해서라도 조력사 하고 싶어 하는 특정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우선해서 상담을 해서 국내에서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애초에 냅다 다 조력사 가능해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한적으로 좀 점점 넓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냅다 가능해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 우려 지점도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가 없는 선택인 거잖아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과정은 철저히 지키되 그게 특정 질병에 한정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인 거예요, 저는. 사람마다 사실 고통이 다르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데 일단 고통스럽다는 것이 왜 죽음을 용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지도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 어떤 질병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50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 개인 당사자는 120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나? 진단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제가 의료적인 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지금 당장 그걸 신청해서 대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또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실제적으로 정말 뭐 이미 신청 단계가 한참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렇게라도 내가 뭐 감당을 해가면서 그 선택을 하겠다 하고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우선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임을 본인이 정말 인지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선택을 한 거다라는 어떤 검증 단계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그쪽이 맞는데 당장은 이제 한시적으로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변에 압박이 없었다는 것도 같이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간병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 비용적으로도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100% 진심은 아니겠지만 가끔 들 때가 있을 텐데 그게 그 환자 당사자에게는 또 어떤 압박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한 압박이죠. 경제적이나 어떤 심적이나 체력적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려면 사실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겠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이 안 돼서 안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미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뭐 사회적 합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대들 이렇게 뭐 자살 시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것까지 열어봐라. 국민 다 죽어. 인구의 불균형이 높아져.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열렸을 때 그걸 정말 활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학교 폭력을 예시로 살짝 들면 그게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교육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학교에선 세 보여야지. 뭐 이렇게 폭력을 저질러더라도 너 믿지면 안 돼. 이렇게 교육받는 집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도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과시를 했을 때 그게 위계나 계급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이유로 선택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만 하는 거였다면 진작에 그런 제도가 생겼을 건데 감정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보수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거 다음 주에 조력사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굉장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죠. 10대에서는. 지금도 사실 어떤 자해한 사진이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그게 힙해 보인대요. 손목에 흉터가 10개 이상 있는 거, 얼마나 깊게 그어서 바늘을 많이 꼬맨 자국이 있는지 그런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이걸 열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수많은 검증들을 거칠 거잖아요.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근데 과시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10대들에게까지도 그게 승인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인이 안 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걸 걸러내는데 또 공무원들을 쓰게 될 거잖아요. 좀 소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런 제도가 하나 생기면 그거 핑계로 또 조세가 오르거나 많은 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안에 죽음 관련된 사회적으로 좀 정비될 게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언제쯤에나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되고 있나를 살펴보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일단 죽음을 너무 얘기 잘 안 하지 않아요? 안 하죠. 당연히 죽으면 그냥 장례식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처럼만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내가 죽으면 뭐 이런 어떻게 얘기 해줘 이런 얘기를 잘 재수없게 안 그런 얘기 하죠. 하지 마 하면서 잘 안 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서 한 번 억지로 한 번 했었죠. 어땠어요? 이런 얘기 했더니 아빠가 뭘 모를 것 같아? 너만 다 알아.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끝나버렸다고요? 아빠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라고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주길 원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알아? 했더니 아빠가 모르겠어. 이렇게 끝나버려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얘기하다 말았죠. 아니야. 사회제도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는 저의 장래 희망은 잘 태워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 자연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태우는 거는 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태우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근데 또 그것도 좀 잘 토막내서 여기저기 묻어주세요 하는 것도 좀 그거 집행하는 사람에게 못할 짓이긴 좀 하죠. 희한하지 않아요? 염습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잘 썩을 수 있게, 잘 분해될 수 있게, 미생물들이 뜯어먹기 좋게 배치를 해주세요. 뭐 이것도 좀 어떻게 부탁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뭐 잘 태워서 그냥 어디 뿌려주세요. 뭐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에 처음 고양이를 보냈을 때 그때 무슨 생분해 머시기 무슨 화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에 뿌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어떤 화장법으로 화장을 한다. 그렇게 태웠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 단지를 받았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그 친구의 털에서 맡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좀 그런 화장법이 그때쯤은 발달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나무 근처에 좀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생분해 화장 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사실 최근에 저의 어떤 선택을 소솔님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해 기준으로 유언장을 써라 하면 전 소솔님에게 저의 마지막을 위임하고 싶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면 제가 생분해 화장이 되는 곳을 잘 찾아볼게요. 그래서 나무 좋아하는 나무가 있으신가요? 전 크고 아름답다면 참나무 같은 걸 할까요? 뭐 크고 튼튼한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 마지막은 일단 올해까지는 솔솔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면 말해주세요. 제가 가서 난데없이 제가 해야 된다고 막 분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책은 드디어 우리 수제비님이 또 오시기로 했어요. 저희가 진짜 아껴왔던 수제비님인데. 네, 초대석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셋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 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던 이야기랑 수제비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어떤 결이 조금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제비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랑 여성 글쓰기 독서 모임을 같이 하셨고 그쵸.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네.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나 생각 못 해본 결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보던 뭘 하던 해서 많이 좀 접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전 근접해서 마주하는 건 또 아니니까 이 수제비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도 좀 물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 어린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어린이랑 자주 오래 접하는 사람은 못 되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를 4시간 떠들어 놓고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셔서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 날짜는 9월 4일 금요일이고요. 각 플랫폼에서 오후 3시 이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김고수 북클럽은 여성이 쓰고 여성이 즐거울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제비 친구들의 댓글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의 상세 정보란에서 리틀리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저희의 다양한 활동을 둘러볼 수 있어요. 26년 4월 드디어 김고수 북클럽 공식 뉴스레터 발행을 시작했어요. 수제비 친구들을 위한 작고 단단한 읽을거리 서비스 제비레터. 녹음 비하인드와 추천 콘텐츠를 담아 매월 2번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까지 김치 고구마 수제비 북클럽에서 김치를 맡은 탄토, 고구마를 맡은 솔솔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